안녕하세요. 저는 주택금융연구원의 김강옥입니다. 오늘 시장금리와 주택시장이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어렵고 복잡한 얘기보다는 금리 얘기, 통화량 얘기, 또 경제학 얘기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게 사실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주제를 정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경제학과 출신들 그리고 상과대 계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의 시작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산업혁명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림들을 보시면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어떤 이 영국의 노동시장 현실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들 하나가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이렇게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한 군데 이렇게 창고 같은데 모아놓고 줄에 기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면 다시 노동 현장으로 가죠. 인권이란 게 없죠, 이 시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그림들을 보면 이게 이제 노동자 계급이고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갉아먹는 형태. 여기서 이제 노동자 계급과 이제 자본가 계급이 생겨나는 거죠. 교통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요. 그리고 하나는 바로 이게 아동 노동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위퍼라고 하는 게 있죠. 굴뚝은 좁으니까 어린애들을 가지고 굴뚝 청소를 시키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 유명했던 영국의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 스위퍼라는 게 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윗 s를 빼면 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굴뚝에 들어가서 이 굴뚝 청소를 쓰는 소리가 마치 우는 소리 같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아동에 대한 노동도 과도하게 심했고 노동 인권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때는.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국부론이라는 책을 크게 세 개로 요약해 본다면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고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죠. 프리마켓. 그리고 분업입니다. 핀 공장에서 핀을 만들 때 분업을 한 공장과 한 사람이 만든 공장의 차이를 생산성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우리한테 강한 임팩트로 왔기 때문에 국부론 내용 전체가 마치 이거인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뒤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국부론 책의 제일 뒷페이지를 가면 시장 실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경제 체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물론 한참 뒤에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말이에요. 잘못된 이론이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최근에 영국 여왕이 죽었을 때 아일랜드인들이 막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축구장에서. 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 그러니까 그 수도에 있는 동상인데요. 이게 감자 마른병, 그러니까 감자 대기근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잘 먹고 잘 살진 않았겠죠. 아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다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이 감자라는 녀석이 보급되고 나서는 아사자가 아주 줄어요. 대부분은 이제 굶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가 웬만하면 아무데나 이렇게 뿌려 놓으면 다 그냥 뿌리를 켜고 이렇게 살아서 주식이 감자였습니다. 근데 이때 아일랜드에 감자 마른병이라고 감자 줄기가 썩는 그 전염병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지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영국에다 대부분을 수출했었는데 감자 마른병 때문에 이제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영국 국회에서 곡물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수출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15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아일랜드가. 이 시기 때 먹을 게 없어서 미국으로 넘어간 아일랜드계가 있죠. 이 시기에 굉장한 아일랜드인들은 이 시기를 생각하면 영국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GDP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일랜드가 아주 영국을 압도하죠. 예전 우리 기억 같으면 영국이 아일랜드보다 훨씬 잘 살 것 같은데, 그죠? 아일랜드가 이제 2배 이상
영국보다 GDP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GDP가 역전되는 이 순간에 도시 더블린에 이걸 축하하는 무슨 탑을 세웠다 그래요.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경제학이라는 것이 생겨요. 잘못된 사람들의 경제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시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예,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금융자본주의 핵심은 금리고요. 금리 얘기는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만든 이제 고전학파라는 개념의 이론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컨셉이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세이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린다는 겁니다. 왜? 안 팔리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산업혁명을 생각하면 돼요. 증기기간 때. 일단 많이 만드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생산 경제학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이 만들고 보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컨셉이에요. 이 사람이 아담 스미스 이후로도 경제학자들이 많죠. 마샬이라는 사람도 있죠.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들 경제학 책에 보면 뭐 따뜻한 심장과 뭐 냉철한 머리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나의 수업을 들으려면 영국의 빈민가를 갔다 와라.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의 수학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줬던 사람입니다. 미적분이 거기서부터 생겨요. 근데 이게 그분들을 통틀어서 그냥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더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클래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난 배경에는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대공황은 과거에 있던 아담 스미스 그 기반의 고전학파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에 물건은 남아나는데 팔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실업이 발생하고. 근데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어떤 책에는 풍류도락가, 영국의 아주 귀족 출신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러시아의 발레리나와 연애를 하고, 하여튼 언뜻 보면 그냥 그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수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때는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죠? 프리마켓입니다. 자유시장. 정부가 들어오면 안 돼. 그죠?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물건도 만들고 노동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월급을 타도록 해라. 그리고 그 월급으로 물건을 사도록 해라. 라는 게 케인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독일의 전쟁 배상금 협상에 들어간 영국 관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훌륭한 경제학자가 좋은 경제 이론으로 주식을 예측해서 돈을 벌었구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중에 고위공직자가 많아서 소스를 잘 받아서 돈을 벌었다라는 농담도 할 정도로 되게 웃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게 바로 유효 수요 이론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후버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가 돈을 그냥 갖다 부었죠. 캘리포니아의 샤스타라는 이렇게 큰 계곡이 있는데 거기 불필요하게 댐을 막 지어놨어요. 이때 다 지은 거고요. 이제 이 케인즈 이론이 어느 정도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침체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 케인즈 이론을 들고 옵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적극적인 재정 투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좀 경제학 계열 학파가 좀 다양화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화학파인데요. 이게 밀턴 프리드먼인데 머니 매터즈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는 돈 노름이다. 돈 가지고 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중요하게 나타나죠. 재미있는 일하는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대 출신인데, 시카고에서 이제 이 머니 매터즈라고 하는 페이퍼 이론을 들고 하버드에 가서 학술대를 하는데 하버드의 학부생들을 앉혀놨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준비한 그 자료를 이렇게 단상에 뿌리면서 뭐 이것이 헬리콥터 페이퍼다라고 하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큐의 경제학 책에 보면 챕터가 언제 몇 챕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헬리콥터 페이퍼라고 합니다. 그 말이 경제학에서 뭐냐면 통화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언어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때 이제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루카스인데요. 루카스 비판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 기대,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대라는 건 우리가 이제 통계학이나 수학에서 보면 기대는 평균이잖아요, 그죠? 평균은 아주 많은 샘플 사이에서 나타난 어떤 평균적 경향 같은 느낌입니다. 분포를 가지고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이제 등교를 한다. 3년 동안 등교를 하는데요. 한 고등학교 끝나기 전까지는 뭐 별일이 없었습니다. 잘 등교했다가 집을 잘 퇴근했어요. 하교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교를 하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돈을 뺏겼다고 칩시다. 그죠? 돈을 한번 억울하지만 돈을 뺏겼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길로 갈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갔더니 또 그 깡패를 만나서 또 돈을 뺏겼다고 칩시다. 이틀 연속. 3일째가 됐습니다. 3일째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이 평균적 경향을 연구한 많은 수학자들, 통계학자들, 경제학자들은 3년 동안 이틀 한 거잖아요. 그죠? 이틀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확률적으로는. 그러나 어제와 그리고 어제 이틀 연속 발생했다면 오늘도 그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그게 합리적 기대입니다. 여기가. 기대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통계적 경향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와 어제 이틀간 그런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면 오늘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또 색다른 수학 방식을 가지고 대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케인지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맨큐입니다. 맨큐가 제가 공부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건데 노벨상을 받을 이유가 뭐냐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원론책을 너무 잘 써서 받을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보는 그 책은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이제 뭐 대학원도 가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잖아요, 경제학으로. 근데 이제 저는 석박사 과정 한 10년 가까이 공부한 걸 돌이켜보면 내가 경제학을 했는지 수학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수학책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학위를 마치고 맨큐의 책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다 수학입니다. 그냥 말로 풀어놓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수학이 그렇게 글로 그렇게 잘 쓸 수 있다는 걸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메뉴 코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메뉴판 이론이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얘들처럼. 얘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했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뉴판의 메뉴 가격이 뭐 라면이 5,000원 하다가 5,010원 하다가 5,020원 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5,000원 하다가 5,500원으로 갔다가 6,000원으로 가듯이 메뉴판을 가는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경직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2000년대 물론 이제 이분은 그 2000년대 후반의 미국 그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자산 버블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자기 모양이 틀렸다는 걸 알고 힘든 시기를 좀 거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비즈니스 타입 RBC라고 하는데 이제 경기는 변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좋을 때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는 게 뭐죠? 돈이 잘 돌고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경기가 침체된다는 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금리와 연관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장 금리와 주택 가격인데요. 금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돈의 가치입니다.
그죠? 돈의 가치고 그 금융자본주의 핵심 변수일 거예요. 그 주택 가격은 자산이죠. 주택은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 금리와 주택의 관계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제 질문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은 오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과 후입니다. 코로나 때 보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컸잖아요. 그죠?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생산도 둔화될 것이고 그죠? 고용도 후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돈을 안 쓰기 시작할 거니까. 그랬더니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통화정책을 하잖아요. 그죠?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추죠. 극단적으로 낮췄죠. 역사상 최저금리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전을 100으로 보고 코로나 후를 이제 가격 비율을 나타낸 건데 119죠. 그죠? 이게 뭐 한국은행에서 한 거긴 한데 사실은 체감상으로는 그죠? 뭐 한 200 몇십 된 것처럼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죠. 주택 가격이. 그리고 여기 뭐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금리가 상승시켰죠. 이 통화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경기 변동이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 뭐 다리를 짓자, 뭐 자산을 매입하자, 혹은 자산 매입하자는 아니고 다리를 짓자, 뭐 어디 뭐 일자리를 만들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통화정책은 어디서 합니까? 통화정책 한국은행에서 하죠. 그죠?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통화정책은 그 한국은행에서 보통 결정을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5bp씩 0.25%씩 올릴 건지 내릴 건지를 결정하고요. 보통 그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 울트라 스텝도 있었고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고 그죠? 0.5씩 올리고 0.75씩 올리고 이런 경우도 급하면 벌어진다. 1년에 한 8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연말 빼고 뭐 이때 빼고 저때 빼고 하면 요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자산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고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요 그림이 아주 재밌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고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그 자산 가격이 항상 금리의 영향을 받는, 금리만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따지고 보면 내가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금리가 높아도 돈을 빌려서 사는 거죠. 그걸 기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량이 어떤지 인구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그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때를 보면 파란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압도적으로 그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파란색 금리거든요. 금리, 콜 금리는 뭔지 알죠? 예, 그냥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리만 봐도 됩니다. 시장 금리를 알고 싶으면. 이때는 확실히 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돈이 싸진 거예요.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죠. 이렇게 오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파란색이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은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럼 건설사들이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죠.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그리고 분양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건축 기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이때가 아주 주택 시장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작이죠. 이때 건설사들이 땅을 매입해서 이제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하고요. 이쯤 돼서 분양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미분양이 났다 그러죠. 경기가 확 빠지니까 그죠. 그 자산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비싼 돈을 주고 분양이 될 거라는 기대로 매입한 다음에 다시 건설을 시작해서 이제 입주할 때가 됐는데 미분양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예전과 달리. 그리고 기대도 없는 거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값은 이제 네거티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비싸게 주고 내 집을 살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는데 금리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뭐 양적 완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푸는 거예요. 통화 정책 중에 하나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많죠? 뉴스에서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통화 팽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통화가 왜 팽창하냐? 돈이 막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늘어납니다. 돈이라는 게.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통화량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정확하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통화량이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코로나 충격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코로나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제 통화량, 이제 이 녀석들의 돈을 푸는데 아까 말했듯이 헬리콥터 페이퍼 마냥 돈을 막 뿌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돈을 찍어내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짐바브웨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Thanks to 무가베, this money is wallpaper. 이게 돈입니다. 이거 벽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무가베라는 사람이 독재자인데요. 얘가 보니까 돈을 찍어내면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막 돈을 찍어내서 막 돈을 씁니다. 그랬더니 돈이 쓰레기가 되죠. 벽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자들은 그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일부러 만듭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은 좀 곤란하다는 거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거거든요. 여기 대공황 왔을 때 뭐 일자리를 달라 뭐 이런 건데 대공황의 시작이 뭐냐라고 하면 독일에 대한 과도한 전쟁 배상금. 그러니까 독일이 1차 대전 일으킨 다음에 뭐 잘못했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1917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참호전 해서 사람들 너무 많이 죽고 뭐 그런 와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유럽 각국에서 너무 많이 요구한 거죠. 너무 많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게 2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가 된 거예요. 돈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때 독일 형제 둘이가 뭐 광부로 일을 하는데 동생은 하루 일당을 받아서 맥주 사 먹어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빈캔을 이렇게 던져놨고 형은 돈을 모아서 이제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빈캔을 팔아서 한 게 형 모아놓은 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독일에서 이걸 거부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 협상에 들어갔던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케인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돈 어디서 생기냐라는 겁니다.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라서 그냥 듣고 그냥 흘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귀한 시간을 한번 할애해 봤는데 은행에서 뭐 100원을 유통했지만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 월급을 100원 받으면 제 통장에 100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10원 남기고 그죠? 90원 쓸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이상하네. 은행에서 100원이 있는데 10원 남기고 90원은 대출해 줄 수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 차주들한테. 그러면 시중의 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은 190원 되죠. 그냥 내 통장에도 은행 통장에도 100원이 있고요. 사실 이 사람은 90원 가져갔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대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없도록 되어 있죠. 그걸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 준비율. 이게 통화량을 늘리는 하나의 방식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SC 제일은행 이런 거 있죠. 차터드 있죠. 이 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처음에 시작이 영국에 이제 금세공업자들이 이렇게 은행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당신은 우리 가게에 뭐 100파운드를 뭐 예금해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증서를 떼주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찾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을 지금 은행이 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죠? 그랬더니 떼돈을 벌었죠. 고리이자로.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내 돈 내놔라 하다가 이제 은행이 망하는 경우, 그 금세공업자들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영국 정부가 보고 이거 돈이 되네? 라고 해서 몇 사람한테 면허를 줍니다. 이 사업을 하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열죠. 이 돈으로.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차터드,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예금을 100파운드를 받으면 한 10파운드 정도는 보관하고 있고 90파운드만 빌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게 모던 머니 메카닉스라고 이게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프랙셔널 리저브라고 해서 부분 지급 준비율 지금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법률로 제정됐고요. 국가별로 좀 다르게 지급 준비율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량은 증가하죠, 그죠? 너네가 지금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놔두면 최소한만 보관하고 뭐 95%를 대출해 줘도 된다 그러면 95파운드를 바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통화 팽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느냐? 디폴트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냥 한번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타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 무역 이론을 다룰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물리학에서 따지면 진공 상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력 경제라는 뜻입니다. 서로 무역이 없는. 그러니까 섬에 은행이 하나 있고요. 낚시꾼 하나 있고 목수 하나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행장을 할게요. 그래서 은행에 딱 10,000원을 발행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낚시꾼이 낚시꾼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연이자 5%로. 연이율 5%로 낚시꾼한테 빌려줍니다. 이자가 발생하죠, 그죠? 내 돈을 빌려줬으니. 그래도 이 낚시꾼은 목수한테 10,000원을 주고요. 배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낚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1년 있다가 맞나요? 그럼 1년 있다가 이 고기 잡는 어부는 이 사람에게 나한테 1,500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까? 자, 오타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10,000원을 발행했고요. 대출을 해줬고요. 처음 돈을 찍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고기를 다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1,500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갚을 수 있냐는 겁니다. 1,500원이죠. 못 갚죠. 그죠? 왜? 오타키니까. 지금 현재 통화량이 10,000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1,500원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1,500원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D라는 사람에게 500원을 대출해줬다고 칩시다. 500원을 더 찍어서. 그럼 이 사람은 1,500원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있죠. 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 돈 10,000원이랑 이 사람 돈 500원을 벌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갚으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면 나는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내가 이 돈을 1,500원을 다 갚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00원을 빌려간 사람.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아니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그래서 10,000원을 빌려갔고 이 사람은 500원인데 이 사람은 못 갚죠. 왜? 1,500원밖에 통화량이 없으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금융자본주의입니다. 누군가는 파산을 해야 나는 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통화팽창이 일어나죠. 그죠? 통화팽창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돈이 늘어났잖아. 그럼 뭐가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가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대출금도 벌어와야 내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은 무조건 파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는 이렇게
경제가 지속되려면 끊임없이 대출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대출이 일어나야 디폴트가 없이 계속해서 차주들이 돈을 갚으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대출을 하니 끊임없이 통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아까 우리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그 RBC 이론이 있죠.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경기가 변동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은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오겠죠. 이걸 콘트라 F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얼마 정도 되냐는 학자마다 달라요. 이걸 만든 사람이 콘트라 F인데 이 사람은 슌페터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하여튼 이거 뭐 예전에는 뭐 처음 이 이론이 나올 때는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발생하고 그 뒤에는 무조건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금융공사 인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 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학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좀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다른 데서는 풀지 못하는 정보를 많이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도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마무리할 때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좋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의 목차는 이렇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공사가 몇 년도에 설립되는지 아신 분이 계실까요? 맞추면은 상품이었는데 2004년도 3월 1일에 설립이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올해로 20살을 맞이했습니다. 비교적 신생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조금 더 조직 분위기도 젊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하는 사업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정책모기지, 유동화증권 발행,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 4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책모기지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 두 번째로 고정금리, 세 번째로 분할상환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사실 1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10년 동안 갚게 되면은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클 겁니다. 그거보다는 뭐 40년, 50년 소장기로 대출이 나갔을 때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정금리입니다. 최근 저희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뭐 2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4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금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고정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 부담이 순간적으로 증가된다는 거는 가계의 그런 현금 흐름에 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징은 분할상환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세자금이나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기가 끝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저희 공사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매달 돈을 나눠서 원리금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뭐 30년 만기를 끝나고 돈을 갚는 순간에는 그 집이 온전히 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 그림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공사는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해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공사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 공사가 은행에다가 심사를 해서 이러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라고 확약통지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은행은 그런 확약통지를 받고 나서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고 저 확약통지의 풀네임을 말씀드리면은 양수확약통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조건을 그대로 은행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주택금융공사가 나중에 양수해올게, 내가 그걸 약속할게 라는 통지고 공사는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다시 사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돈은 어디서 나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유동화증권 발행입니다. 사실 채권이라는 개념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사가 투자자들한테 사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하나 저희한테 투자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묶으면은 사실 한 명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1000배가 돼서 1000명의 원리금 상환액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저희는 그 MBS, MBB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뭐 채권 유동화라고 하는 건데 사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금 흐름이 계속 뭐 100만 원, 200만 원씩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큰 돈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 공사는 다시 한번 그 투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인데요. 사실 보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옛날에 드라마 봤을 때 뭐 아유 함부로 보증서 주지 마라 이런 것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저 저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도 은행은 너 신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데 신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 공사가 혹시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공사가 갚아줄게 은행, 그러니까 너 믿고 난 이진호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실행해줘 라는 그런 보증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럼 뭐 공사는 공짜로 보증을 서줍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보증 섰다가 혹시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보증료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갚지 않게 되더라도 저희 공사가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대신에 민법상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구상권을 바탕으로 채무자 너 내가 은행에 대신해서 1억 갚아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 주택금융공사한테 1억 갚아. 라고 하는 채권관리 업무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밑에 말씀드렸던 개인 보증이고요. 사업자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여기다 짓고 싶은데 사실 지금 가진 거라고는 토지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건 토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공사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야겠고 토지 금액만 토지담보대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제 상황이 직면하게 되고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해서 주택을 설립하는 단계에 맞춰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제 PF 보증이라는 거를 실행을 하게 돼서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연금 보증인데요. 그냥 사실 주택연금이라고 많이 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사실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활비가 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주택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똑같은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사실 여기 뭐 세세한 내용 중에 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은 제가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1억 받고 나서 어떤 뭐 건강상의 문제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럼 저는 집을 날리는 건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 1억을 다 상환을 하면은 집에 있는 근저당이나 뭐 신탁이나 이런 건 다 종료가 되고 집의 소유권은 돌아가게 되고요. 반대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장수하셔서 5억짜리 집을 담보로 10억이나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5억 뱉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사가 부담하고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사 상품 설명이었는데 사실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상품 설명들 좀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기회 마련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사의 미션, 비전, 조직 문화인데요. 사실 뭐 꿀팁 준다 해놓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거 가져왔네 라고 지금 막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어디 회사에 채용을 준비하던지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네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을까라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본인들의 내가 이런 면을 조금 더 강조해야겠구나 그런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이걸 하나씩 다 보기보다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는 게 사실은 조직 문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라서 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직 문화적으로 협력하고 도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인턴 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 인턴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조직도입니다. 이건 또 왜 가져왔을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방향성을 잃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이런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회사 조직도를 켜놓고 주택연금부에서 근무하는 내 모습은 어떨까? 라면서 좀 마음을 많이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직도 한번 꼭 살펴보고 또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에 공사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직도를 전체적으로 보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28개 지사와 센터가 있고요. 본사 지사 남자 여자의 성비는 6대 4입니다. 지사가 사실 전국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거점 도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2024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채용 공고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5월 31일에 예비 공고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채용에 비해서 바뀐 점 그리고 올해는 여기는 24명 정도 뽑을 예정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 최종 학력 기준으로 보시면은 다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최종 학력 기준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관련된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 채용 공고에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수도권 지역인지 비수도권 지역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졸 수준과 고졸 부문을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어의 차이점이 고졸 부문은 부문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대졸 수준은 내가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지원 가능한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와 보호는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 실시 여부는 미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도 26명을 채용할 때 세부 모집 분야별 채용 인원을 표시한 건데요. 이렇게 저희는 행정 직렬, IT 직렬 크게 나누고 행정 안에 시험 과목으로는 경영, 경제를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영, 경제, IT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치룰 예정이고 사실 24명 기준으로는 여기서 조금 조정이 돼야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올해도 채용 공고 잘 확인해 주시고 어디로 지원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7월에서 8월, 정확히는 7월 중순에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12월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도대체 7월 중순이라고만 하면은 언제 채용 공고가 뜨는 거야? 내가 맨날 들어가서 봐야 돼?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채용 정보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리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해 두시면은 저희가 채용 공고 올라간 날 핸드폰 문자로 그리고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서류, 필기, AI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인데요. 저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부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에 대한 정의를 채용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문항에 500글자를 쓰라고 했는데 1500글자 미만으로 작성을 한다거나 30% 미만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사람 혹은 뭐 동그라미로만 다 전체를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만 아니면은 적격 판단을 받아서 필기 전형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AI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AI 면접에서는 별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전형은 아니고요. 결과지는 1차 면접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1차 면접은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이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최종 입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공사 채용 공고문의 저희 입사 지원서인데요. 사실 바뀐 겁니다. 2024년 버전이고 예비 공고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입사 지원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자 미리 공개를 했고 제가 드리는 팁 같은 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작년 대비해서 뭘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했지만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뭘 써야 될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직무기술서를 보면은 공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매칭하셔서 작성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보면 조금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필기 전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2023년도 기준입니다. 배점 같은 경우는 변경될 수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공이랑 NCS 시험을 치룰 예정이고요. IT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랑 코딩 테스트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시험 범위를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어느 과목에서 몇 % 비중이 나오는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전에 보시고 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S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 작년도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전형인데요. 1차 면접에서는 PT 면접과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는 전공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면접이고요.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자기소개서를 한번 꼼꼼히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흔히들 말하는 임원 면접이고요. 인성이나 그런 가치관 그리고 창의성 이런 걸 판단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뭘 본다, 뭘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공사는 전형별 평가 기준을 다 사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전형에서는 뭘 평가를 하는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면접 들어가시기 전에는 면접 전형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서 좀 채용 제도,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전문 자격증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 면제 아니면 만점에 5% 이렇게 가점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 우수 인턴의 경우에는 선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한 번 채용에 한해서 저희가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면접 전형에서.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인턴 근무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채용 제도를 마치고 제가 생각할 때 채용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도 또 딱딱하게도 첫 화면이 인재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저희 평가 기준의 대분류라고 할까요? 대분류가 인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강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딱딱해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4급 이상, 과장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차장님, 팀장님한테 원하는 전문인상은 뭐예요? 원하는 창조인상은 뭐예요? 라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창조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자발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전문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금융회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화합인 같은 경우에는 타부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뽑았으니까 본인이 어떤 점을 어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형별로 보면은 서류 전형이 저희가 적부 전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씁니다. 사실 저는 적부가 아닐 때도 막 쓰고 입사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필기에 붙고 나서 면접 전형을 준비하려고 보면은 왜 이렇게 썼지?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후회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대비해서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절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본인의 자기소개서도 카페에 올려서 첨삭 좀 해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참고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관심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연차 보고서, 그리고 주택금융연구원의 주택금융 인사이트 같은 간행물들을 좀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필기 전형인데요. 사실 필기 전형은 꿀팁을 드릴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다만 너무 면접 전형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필기 공부를 안 하고 면접 준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작년도 비수도권 경영 경쟁률이 거의 396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가. 근데 필기 전형이 아까 4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400명 중에 4명만 면접을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기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꿀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에는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객관식으로만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랑 관련된 논술이나 이런 게 나오질 않으니까 조금 더 순수 전공 트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한 거를 좀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답을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 머릿속에 남는 게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지식을 말로 풀어내는 연습, 뭐 주관식 문제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PT 면접장에 들어가면 화이트보드지가 있는데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뭐 경제직렬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때 무슨 핑킹 가위로 자른 것 마냥 그래프가 엄청 이제 삐뚤삐뚤 그려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멘붕이 돼서 발표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을 때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이번은 개인적인 제 개인 그 과거 경험에 의한 꿀팁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은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을 하시면은 공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턴 경험 시간 된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 공사 인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구직자 친화적 채용을 위해서 조금 직무 채용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채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적기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의 뭐 38.5% 가까운 인원을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턴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채용도 37일 만에 끝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권, 사실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은행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금융권 업무는 사실 어디서도 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실무 중심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업 능력 그리고 취업 능력, 단순히 입사해서 일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취업 역량을 좀 기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 뭐 외국어라든지 이런 사이버 연수원 다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 개발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턴하고 나가면 끝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엄격 공정한 근무평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 인턴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근무하실 때마다 매 인턴 기수의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선발을 하고 있어서 면접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면 5%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22년도에 입사하신 분인데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내부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입사까지 이어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수 인턴 한번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근무 조건인데요. 대졸 수준으로 입사를 대부분 하시게 될 거고 고등학생분들은 6급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대졸 수준으로 입사하면은 기본 연봉은 4,300만 원 수준이고요. 이거는 성과급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한 순수 기본 연봉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5천 조금 안 되게 첫 해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뭐 주 5일 근무고 근무지가 전국 지사 및 본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근무 후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막 뺑뺑이 돌려서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매 반기별로 인사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7지망까지 본인의 희망 지역을 적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 발령도 연고지나 본인의 희망 부점을 고려해서 내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제 고향에 가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부산 본사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멀어가지고 나중으로 하고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저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훈련도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입사했으니까 공부는 손 놔야지 라고 저조차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막상 입사하고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쌓고 싶은 것도 있어서 저는 뭐 입사하고 나서 신용분석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AFPK는 아니고 뭐 국내 FRM, 투자자산운용사 이런 거 다 땄거든요. 회사 지원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합숙소 제공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저도 부산에 연고가 아예 없는 사람인데 부산에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주는 1인일 오피스텔 잘 받아가지고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복지 제도는 다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있는 게 직장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분들도 많이 공감 못하시고 저조차도 아직 공감 못하는 복지 제도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거의 최고의 복지로 뽑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저희 본사 2층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채용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호프 채용 모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호프의 H는 히어링입니다. 지금 채용 설명회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가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구직자 간담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채용 제도에 대해서 뭐 청년 구직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 조금 정보 공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도대체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되며 이건 또 아는 사람만 알고 있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고 언제 할 건지도 채용 공고 알림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고 필기 전형에서도 시험 과목별 비율을 정확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 대상자들에게 면접은 몇 분간 진행될 거고 뭐 어디 대기실에 몇 분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라고 미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혹시 저희 공사 인턴이나 정규직 지원하셨던 분들은 이 표를 봤을 것 같은데 본인의 강점과 장점을 분석해주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주는 보고서를 항상 매 채용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뭐 6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면은 본인이 남들보다 뛰어난 평가 항목은 무엇인지, 약한 평가 항목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필기 전형,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 페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점수와 그리고 커트라인, 등수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듀케이션인데요.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공사 업무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한테는 공사 그 상품에 대한 그런 강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필기 전형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실제로 공사 입사했던 선배들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담긴 유튜브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 정말 막 어떤 책으로 공부했는지 뭐 아침에 시험 당일 아침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이런 사소한 팁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는 공정 채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최초로 4년 연속 공정 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2023년도에는 대통령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채용을 준비하시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저희 공사도 그런 사람들의 직무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을 저희 회사로 모셔가지고 지역 구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이 다음에는 응원 영상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글거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설명회 들으면서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제가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멘트를 달아뒀는데 사실 취업시장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진짜 통용될 정도로 운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국 행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랑 지금 이렇게 채용 설명에 오셔서 눈앞에 있는 기회 잡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을 그대로 검색하면 뉴스 기사에 제 이름도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합격 수기와 그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금융공기업 및 그리고 금융권 채용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약간의 팁을 드리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공사의 채용은 서류, 필기, 면접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가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질문 자체가 공사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고 탐색하는 시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마다 저의 역할과 행동, 그리고 행동한 이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로 어떠한 점들을 느꼈는지까지 그때 정리하곤 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공사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직무기술서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제가 앞서 정리한 경험들, 제 경험들이 이 공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활용했습니다. 제 경험들과 직무기술서와의 연관성을 찾고 직무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풀어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무조건 읽기 쉬운 자소서가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두 갈식으로 간략하게 먼저 던지고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평가자분들이 제 자기소개서를 볼 때 쉽게 읽히도록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합격 자소서를 많이 보는 것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분들과 돌려 읽으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필기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류를 붙었을 때 서류 합격에 대한 기쁨도 잠시 필기를 어떻게 준비를 할지도 두려웠는데요. 저는 저희 24기 채용에서는 객관식과 전공 양론술 이렇게 1차, 2차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필기 전형은 평소에 어떻게 얼마나 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전공 경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객관식 준비를 위해 CPA 1차 강의를 듣고 문제집 4권 정도 3에서 5회독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 7급 감정평가사와 같은 기출문제들을 20개년치를 저는 제본을 해서 바로 제본한 곳에 안 풀고 연습장에 풀어가면서 5회적 정도 반복해서 실전감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 풀이는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관련 개념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암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회독수를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칠 당시에는 금융, 경영, 경제, 상식도 나왔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신문, 매경, 테스트 등을 보면서 금융 상식도 쌓아갔습니다. 그 다음은 전공 양논술인데요. 전공 약술은 저는 행정고시 강의 1순환 강의를 듣고 교재를 한 3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목차를 만들어서 큰 흐름을 이해를 하고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론과 개념을 제가 얼마나 잘 공부해왔는지 제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된 전공 논술도 제가 당시 쳤을 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공 개념과 관련된 경제 상황 그리고 공사 상품을 제가 스스로 주제를 뽑아서 비대면 논술 스터디를 활용해서 그 스터디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준비를 했던 교재 그리고 들었던 강의 선생님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쳤을 당시는 NCS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NCS가 도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NCS도 저도 물론 다른 기업을 준비할 때 쳤었기 때문에 NCS를 준비할 때는 저는 신원의 필수 자료 해석 그리고 스터디를 활용해서 각종 봉투 모의고사 NCS 교재를 같이 공동 구매해서 시간을 재서 푸는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피셋 기출문제라고 그런 공무원 시험 문제가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딱 공부 돌입하기 전에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딱 시간을 재서 혼자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경제학은 이게 CPA 1차 강사분이 김판기 강사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판기 경제학 강의를 들었고 이분이 쓰시는 교재 정병렬 경제학 연습책을 정말 못해도 5회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 책이 되게 두꺼운데 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판기 강사분이 집필하신 객관식 경제학 책도
한 3회독 정도 했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 9급, 7급 공무원, 국회 8급, 감정평가사, CPA, 경제를 20개년치를 제본을 해서 연습장에 풀어가면서 실전감을 익히려고 무한 반복으로 해독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논술 경제학은 행정고시 강의를 이용했습니다. 김진욱 경제학 1순환 강의, 그리고 황종욱 경제학 1순환 강의, 그 다음에 항종욱 경제학 2순환은 교재만 보면서 주관식 실력을 늘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을 말씀드리자면 1차는 실무 면접, 2차는 임원진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필기 합격 결과를 보고 바로 면접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면접 스터디를 들어가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말하는 자세와 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정말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같이 면접 스터디를 준비해서 최종 입사까지 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기가 되신다면 정말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차 실무 면접에서는 PT 상황, 심층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있었고, 현재는 상황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PT와 심층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PT 면접은 전공 이론과 최근 시사를 접목해서 예상 주제를 제가 스스로 그리고 또한 스터디원들과 선별을 해봤고요. 행정고시 이순환 연습책, 앞서 말씀드렸던 황종휴 이순환 교재 연습책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활용해서 요새 경제 트렌드가 어떠한지, 그리고 경제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공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특히 PT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사위원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핵심 내용만 담아서 말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전달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면접 준비 중에서도 신문 그리고 공사 이슈, 그리고 앞서 이진우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금융연구원 자료를 꾸준히 읽는 것이 저희 공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 및 경제 현황,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력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심층 면접에서는 무조건 자기소개서, 제가 어떻게 제가 자기소개를 적었는지 100% 숙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원들과 자기소개서를 공유하고 예상 질문을 던지면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꼭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그 짧은 면접 시간 안에 말하기 위해서 한 경험당 여러 개의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어느 질문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턴 경험이 있다 했을 때 그 인턴 경험에서 갈등 극복도 될 수 있고 소통 경험도 될 수 있고 화합, 그리고 전문성을 길렀던 노력, 이런 게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경험당 꼭 여러 개의 키워드를 연결해서 꼭 이 경험만큼은 면접 시간에 내가 말할 수 있겠다, 내가 말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임원진 면접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특히 1차도 짧지만 8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저를 어필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공사의 인재상 그리고 핵심 가치와 연결해서 제 경험을 최대한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정말 경청해서 듣고 어떠한 걸 묻는지 질문의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말하기 연습을 또 스터디원들과 함께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차나 2차나 뭐 동일하게 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답변을 하면 무조건 임원진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밝은 미소 그리고 공사를 사랑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갖고 진심으로 면접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4기 제가 입사한 과정과 채용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채용을 준비하는 동안 실패의 경험이 다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실패를 통해 조금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적당한 휴식이 목표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해소법을 주 1회 정도는 활용을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합격 수기가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방식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셔서 후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4기 김세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황태성 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합격 수기를 발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희 발표의 순서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두 번째로는 필기 전형, 세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입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찍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찍어가셔도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면접을 염두에 두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 관련 항목을 작성하시면서 면접에서 왜 다른 공공기관, 금융권도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으시다면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잘 작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면접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면접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면접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서류 전형 평가 기준입니다. 이때 입사 지원서를 찾아보시면 직무능력 기술서는 점수가 25점이고 직무 적성 기술서는 각 항목별 15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해보며 작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공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층 면접에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본인이 만족하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성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면접장에서 긴장도 덜하게 되고 돌발 질문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의 장단점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는데 MBTI 유형을 통해서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PT 면접은 유튜브에서 발표 형식을 찾아보고 그래프 도해하기 좋은 문제나 시사 주제로 엮을 수 있는 문제를 PT로 연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문제풀이 스터디에서 질문으로 나왔던 문제를 판서로 설명한 형식의 스터디를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해당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니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사의 꽃 필기 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필기 전형을 면제받았는데, 여러분도 저처럼 우대 자격증을 획득하셔서 가점이나 필기 전형 면제를 받고 입사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필기 전형 없이 입사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타임라인입니다. 처음부터 공사 입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각 기간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에 어떤 거를 뭐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나 나와 상황이 비슷한 합격 수기를 좀 찾아보고 요약 정리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좀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현재 내가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방패 삼아서 그만둬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루 목표치를 채우고 뭐 쉬는 거야 충분히 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내일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놀아야 돼. 이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에는 계리사 2차 4과목을 준비하면서 인강을 참 많이 봤었는데 인강만 보고 공부를 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보시고 꼭 하루 이틀 내에 복습하시면서 넘어가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간에는 준비했던 2차 4과목 중 2과목은 합격하고 2과목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꼭 좀 어렵다고 생각한 과목만 열심히 하면 최종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렵다고 생각한 과목만 합격을 하고 이거는 붙겠지라고 생각했던 과목에 떨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 700점이 목표시라면 한 750점 받을 정도로 약간 넘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5번은 제가 시중 기간에 실제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적어뒀습니다. 오답노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답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갔던 문제를 오답노트 하지 않았을 때 똑같은 풀이로 똑같이 틀리고 오답노트를 해야 한다라고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기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모르는 개념인데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고 성적의 정체기가 오시면 오답노트를 꼭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지복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실제로는 모르는데 몇 회독을 하다 보면 그 위치에 있는 그 문제를 보고 답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게 오답노트와 백지복습입니다. 처음 백지복습 하시기가 어려우면 책 앞에 목차를 펴시고 그 해당 단원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 어떤 게 나와서 어떤 게 중요한 문제로 파생되는지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 기간에는 계리사 최종 합격을 하고 그 업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계리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 채용 공고가 또 운 좋게 필기 면제로 떠가지고 정말 자기소개서를 정성 들였었습니다. 거기 앞서 보여드린 평가 항목별로 제가 뭐 7점, 8점 막 이렇게 부여해가면서 평가도 몇 번씩이나 해보고 하면서 썼는데 자기소개서를 꼭 정성 들여서 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시고 나고 정체기가 오게 되면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공부하기 싫을 때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서 공부도 더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백지복습하고 요약 정리해뒀던 합격 수기를 좀 읽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렬별 기출문제를 통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에서 계속 보던 문제를 반복해서 보게 되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단원별로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문제 배열 순서랑 내가 처음 접하는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려서 풀어보게 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종 합격하면 정말 좋습니다. 노래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다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회사에 있는 질문인데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돈 벌려고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채용 면접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뽑힌 이유랑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금융 전문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통찰력을 가진 금융 전문가는 좀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책모기지라고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뭐 신혼가구면 0.2% 우대금리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채용 설명 드린 데에서도 뭐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면은 5% 가점을 준다. 이런 걸 도대체 왜 해야 될까? 우대금리는 왜 줘야 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냥 금리 높게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만 배운 사람이랑 사회복지학을 같이 배운 사람은 다르다라는 점을 저는 어필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공공기관의 성격에서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장점을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도 지원 동기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이라는 상충된 학문을 배우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그 두 개의 장점을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라 지원했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매 채용마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는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수 인턴이 어떻게 보면은 가점 5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가점이긴 하지만 필기 전형을 뚫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만약에 올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8월 달에 인턴이 끝나는데, 그분들은 이제 7월에 저희가 공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어도 가점을 못 받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 채용에서만 가점이 주어지는 거고, 혹시라도 뭐 올해 2월까지 근무하신 분이 이번 채용에 지원을 하더라도 우수 인턴을 만약에 받고도 떨어지면은 다음 채용에선 다시 또 가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수 인턴 제도에 대한 가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가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적용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회 타이밍상이나 이런 게 맞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우수 인턴이 아니더라도 뭐 인턴분이 얼마나 되냐라고만 물어보신다면은 그것마저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인턴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건 맞지만 뭐 올라오신 분들이 다 인턴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없는 건 맞고, 그리고 심지어 서류 전형이 적부라서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저는 제가 채용 담당하면서 사실 주택연금을 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은 사실 첫 문장이 다 OECD 그 초고령화 사회로 시작하는 자기소개서가 많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 거 자기소개서를 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니까 얼마나 막 멋들어지게 썼겠어요.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그런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이런 거에 빗대어서 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대외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셨던 건데, 그 경험과 가장 잘 맞닥뜨려서 어필할 수 있는 점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경험이 주택연금 쪽이라서 연금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알리오나 이런 곳을 좀 찾아보시면 공사 뭐 중장기 업무 계획 이런 거를 좀 보시고, 꼭 연금뿐만 아니라 보증이나 뭐 정책 모기지 그런 쪽에 중장기 업무 계획을 참고하셔서 좀 작성하시면은 작성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연금부 연금개발팀에서 그 공사 주택연금 계리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성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 계리사 시험에서 나왔던 뭐 공부했던 과목들이랑 지금 하는 업무 연관성이 엄청 높고, 저는 원래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그 경제학 필기 전형도 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운 좋게 필기 면제받고 들어왔던 것이지 하고 계리사 준비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업계에서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보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가서 좀 경험해 본 것이지, 경험해 본 것이어가지고 공사와 현재 업무 연관성은 엄청 많습니다. 하고 꼭 그 주택연금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뭐 보증료율 계산이라던가 이런 것에 또 쓰일 수가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청문회에 온 것 같은 질문인데, 첫 번째 거는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IT 전문 인턴이 1년에 한 번 채용을 하고 있고, ICT 운영부라는 저희 개발을 직접 하는 업무에서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많이 배워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반 인턴이라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턴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당연히 업무적인 역량도 많이 기를 수 있지만 한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에서 내 역할을 부여받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성과를 낸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인턴이 없이 입사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뭐 학과에서 무슨 경험을 했다라는 그 경험보다 뭔가 인턴을 하면서 뭔가 부여받았던 업무에 대해서 수행했던 경험을 풀어나가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을 어필은 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턴이 꼭 필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지만 정말 좋은 기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공사가 사실 엄청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회의 자료가 공유가 되는데 다양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모기지라고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거의 완벽한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정말 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모든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그냥 어떤 사람이 뽑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뭔가 당연히 역량적인 차이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 동기들은 조금 더 둥글둥글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 전문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나 이런 지식적인 측면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드러나진 않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나. 근데 그냥 그런 인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막 공격적이고 막 너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둥글둥글한 사람이 제 동기 중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